류는 평범한 10대 소년이었는데 트럭에 치여 마법이 가득한 세계로 환생했다. 그는 물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혼자 조용히 평화롭게 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된다. 15살 소년 류는 갑자기 낯선 하얀 공간에 있게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하던 중 키 큰 금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죽었다고 말한다. 류는 갑자기 트럭에 치인 기억이 떠오르고 그 금발 남자에게 자신이 신인지 묻는다. 그는 자신이 신이라기보다 그를 다른 세계로 보내기 위해 온 천사라고 대답한다. 류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천사는 다음 생에서는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한다. 류는 느긋한 성격이라 그저 느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천사는 그의 선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가 류에게 자신이 보내질 세계에는 마법이 있으며 약 20%의 인간이 마법을 쓸 수 있다고 말한다. 류는 물, 마법의 재능이 있고 천사는 그가 느긋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숲 한가운데 안전한 집에 떨어뜨려질 것이라고 알려준다. 2달 동안 먹을 음식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괴물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도 있을 것이다. 곤류는 숲 한가운데 있는 집에서 깨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 새로 얻은 마법 능력을 시험해본다. 그는 냉장고에 얼린 고기가 있고 빈 욕조가 있는 집을 살펴본다. 책상 위에는 칼과 초급자용 2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들은 이 지역의 괴물과 식물에 대해 알려준다. 그 후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 마법을 실험하며 주문을 외울 필요 없이 상상만으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뜨거운 목욕을 하고 싶지만 방온도 정도의 물밖에 만들 수 없어서 대신 불을 피우기로 결심한다. 그는 전혀 경험이 없는 동굴인처럼 나무를 비벼서 불을 지피려고 하지만 필요한 기술이나 힘이 부족하다. 그는 포기한다. 하지만 그때 그는 햇빛을 이용해 불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를 위해 그는 얼음을 이용해 렌즈를 만들기로 하고 개별물 분자가 결합하면서 열이 빼앗기는 모습을 상상하며 결국 물을 얼리는 데 성공한다. 그는 얼음을 구슬 모양으로 조각하고 그것을 렌즈로 사용해 불을 지핀다. 그 덕분에 그는 밤에 뜨거운 목욕을 즐길 수 있고 현대 과학의 원리를 마법에 적용하면 뜨거운 물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날 그는 아침으로 말린 고기를 먹으면서 저장된 음식이 다 떨어지면 괴물을 사냥해야 하므로 공격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나무를 향해 물방울을 쏘는 연습부터 시작하는데 첫 시도에 목표를 맞추긴 했지만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한다. 그는 낙담하지 않고 충분한 힘이 있을 고압의 물줄기를 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나무에 닿을 만큼 물줄기에 힘을 실을 수 없어서 마치 손에서 소변을 보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류는 포기하고 싶지만 천사가 마법을 사용하는 열쇠는 상상력이며 꾸준한 연습으로만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떠올린다. 그래서 류는 나무를 꾸준히 맞출 때까지 물줄기 쏘는 연습을 계속하고 밤에는 직접 뜨거운 물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다. 다음날 그는 항상 꿈꿔왔던 고드름창 마법을 쓰기 위해 허공에서 얼음 결정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하지만 고드름을 쏘는 것은 물을 쏘는 것보다 훨씬 어렵지만 류는 다른 물 마법들과 함께 계속 연습한다. 며칠이 지나고 그는 물과 얼음을 다루는데 더 능숙해지고 어느 날 음식을 구하기 위해 숲으로 향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아름다운 숲을 탐험하다가 약초를 좀 모으고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그때 화가 난 멧돼지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류는 공포에 얼어붙고 멧돼지가 돌진해오자 간신히 마지막 순간에 피한다. 멧돼지는 나무를 쓰러뜨리고 류는 용기를 내어 방역하기로 한다. 그는 멧돼지 앞바닥에 얼음판을 만들어 미끄러지게 한다. 멧돼지가 빠르게 미끄러져 다가오자 류는 활주로 끝에 날카로운 고드름을 여러 개 만들어 세운다. 멧돼지는 전속력으로 고드름에 부딪혀 즉시 치즈처럼 구멍이 뚫려 죽는다. 류는 자신이 이겼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밤에 몬스터 도감을 확인해보니 멧돼지가 가장 약한 몬스터 종류였다. 그는 책에 초보자용 몬스터에 대해 적혀있지만 마지막에 2개의 특별한 항목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첫 번째는 드래곤에 관한 것으로 이들은 도시 전체를 쉽게 불태울 만큼 강력하며 만약 드래곤을 발견하면 즉시 도망쳐야 한다고 적혀있다. 2번째 페이지는 기원의 알 수 없는 존재인 악마에 관한 내용으로 책에는 악마를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뿐이다. 악마를 만나면 즉시 게임 오버라는 뜻이다. 류는 세상이 너무 넓고
자신이 빨리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다음날 그는 옷을 벗고 타잔 모드로 완전히 변신해 다시 숲으로 모험을 떠난다. 이번에는 암살자매가 그를 공격하고 그는 가까스로 첫 공격을 피한다. 거대한 새는 보이지 않는 바람배기를 그에게 날리고 류는 이 몬스터가 자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도망치면서 뒤에 얼음 덩어리를 만들어 바람배기를 막고 새에게 물줄기를 쏜다. 암살매는 모든 공격을 피한 뒤 전속력으로 류를 향해 돌진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얼음 벽을 만들어 그 공격을 막아낸다. 충돌로 인해 새는 한쪽 눈을 잃고 이번에는 물러나기로 결정한다. 류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하지만 매에게서 도망치던 중 류는 방향 감각을 잃고 만다. 집으로 가려던 그는 갑자기 빛나는 호수를 발견하고 그 위에 머리 없는 기사와 머리 없는 말이 서 있는 것을 본다. 류는 그 광경에 놀라며 머리 없는 기사가 그의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다행히도 그는 무사히 집에 돌아가고 이후 숲을 계속 탐험하며 더 강한 몬스터들과 싸우고 공격 마법을 익힌다. 밤이 되면 그는 다시 호수로 가고 그곳에서 머리 없는 기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류는 책에서 머리 없는 기사나 둔손에 대해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그것이 고레벨 몬스터라서인지 아니면 몬스터로 간주되지 않아서인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가 그것과 겨루기 위해 여기 왔기 때문이다. 류는 얼음으로 만든 검으로 무두기사에게 공격을 가하지만 한 번도 타격을 입히지 못한다. 오히려 계속 공격을 받지만 모두 얼음 방패로 막아낸다. 결국 지쳐 땅에 쓰러지지만 무두기사는 실제로 그를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는다. 그가 일어나자 무두기사는 작은 수정칼을 들고 다가온다. 기사는 칼에 물을 묻힌 뒤 얼려서 얼음 검으로 만든다. 그 검을 류에게 건네며 이 기술을 익히라는 뜻임을 깨닫는다. 그 직후 류는 이전에 싸웠던 암살매를 다시 만나지만 이번에는 더 강해진 대신 모든 권리를 잃은 모습이다. 진화한 매가 류에게 바람배기를 날리고 류는 즉시 얼음벽을 세워 이를 막는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 공격에 방패가 뚫릴 뻔한 위기를 가까스로 피한다. 류는 도망칠 수밖에 없고 매의 공격을 막기만 할 뿐이다. 매가 갑자기 속도를 내게 돌진하자 류는 여러 겹의 얼음 방패를 쌓아 그 공격을 겨우 막아낸다. 그는 고드름으로 매를 공격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매는 음속 공격으로 얼음 방패를 즉시 무력화시킨다. 류는 위기에 처했음을 깨닫지만 매가 번개 공격으로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그를 충격에 빠뜨린다. 괴물이 마무리를 위해 돌진해오자 류는 수정검을 뽑아내어 공격을 받아낸다. 그는 매가 보이지 않는 바람 공격을 베어내고 다시 돌진해올 때는 가슴을 찔러 공격에 성공한다. 매가 땅에 떨어지고 리우는 그쪽으로 걸어가며 자신이 괴물을 2번 만났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들은 정말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는 매에게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준 것에 감사하고 평화롭게 죽게 하기 위해 칼을 꺼낸다. 류는 집으로 향하기 시작하지만 놀랍게도 드래곤이 나타난다. 그는 오늘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드래곤이 텔레파시로 그에게 말을 건다. 드래곤은 그에게 검은 매를 보았는지 묻고 리우는 자신이 드래곤의 부하를 죽였을까봐 당황한다. 다행히 드래곤은 이에 대해 꽤 태연해 보이며 리우의 성과를 칭찬하기까지 한다. 그는 리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꽤 희귀하다고 지적하는데 그것은 요정왕의 검이다. 류는 그것을 믿을 수 없고 자신을 루인이라고 소개하는 친절한 드래곤에게 이 세계에 대해 더 배우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지만 저녁이 되자 용은 집으로 불려가고 류에게 언젠가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반면에 천사는 말한다. 몇 주 후 류는 해산물이 먹고 싶어 해변을 찾지만 그곳에서 난파선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재빨리 배 근처에서 한 남자를 발견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가 이미 죽어 있음을 알게 된다. 갑자기 남자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류의 눈이 반짝인다. 이 세상에 온 이후 처음 만난 인간이기 때문이다. 아벨이라는 남자는 폭풍우 속에서 거대한 문어 괴물이 배를 공격하는 장면을 회상하며 그로 인해 바다에 빠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자신이 류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떻게든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다른 사람들을 찾기 시작한다. 그가 집을 나서자 이곳이 어디인지 전혀 몰라서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바로 그때 류가 뒤에서 억성도 다가온다. 아벨은 꽤 숙련된 전사임에도 불구하고 류가 다가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해 충격을 받는다.
그는 류의 옷차림에도 놀라지만 처음에는 예의를 차려 그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한다. 아벨은 류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류는 자신이 구할 수 있었던 건 그뿐이며 나머지는 이미 죽어 있었다고 대답한다. 아벨은 그들이 밀수업자였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자세히 말하기도 전에 배가 고파지기 시작한다. 류는 식사하면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그를 안으로 안내하고 호기심 많은 아벨은 재빨리 그의 옷차림 이야기를 꺼낸다. 류는 자신에게는 다른 옷도 없고 새로 만들 천도 없다고 말하고 아벨은 그냥 사라고 한다. 아벨은 류가 옷을 살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즉시 멈추지만 류는 이 지역에 자신 외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의 죄책감을 덜어준다. 아벨은 류에게 식량을 사냥하느냐고 묻고 류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다음으로 칼을 사용하느냐고 묻자 류는 대부분 사냥을 마법으로 한다며 자신의 물 마법을 보여준다. 아벨은 세계 인구의 절반만 마법을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은 사용할 수 없는 나머지 절반에 속한다는 사실에 감탄한다. 류에게는 천사가 사람의 20%만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놀라운 소식이다. 어쨌든 아벨은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해안으로 데려가달라고 부탁한다. 가는 길에 위험이 닥치면 자신이 전면에 서겠다고 류에게 말한다. 류는 필요 없다고 대답하지만 아벨은 항상 구출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고집합니다. 류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그들은 곧 모든 시체가 사라진 부서진 배에 도착합니다. 아벨은 괴물이나 바다가 그들을 데려갔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도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며 류에게 구출해준 것에 감사 인사를 합니다. 아벨은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한 후 지금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폭풍이 배를 남쪽으로 멀리 보내버렸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아벨은 류에게 함께 가고 싶냐고 묻습니다. 류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며 아벨은 그가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류에게 더 나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류는 그의 제안에 대해 잠시 생각한 후 결국 아벨의 도시로 돌아가는 길잡이가 되기로 결정한다. 그날 저녁 그는 많은 노력을 들여 가꾼 자신의 정원을 바라본다. 그리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생각에 조금 슬퍼진다. 밤에 그는 아벨에게 누군가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간다고 말한다. 기사도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그 일에 대해 캐묻지 않기로 한다. 한편 류는 호수로 가서 머리 없는 기사에게 그가 오랫동안 숲을 떠날 것이라고 알린다. 그는 자신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준 기사에게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하며 칼을 꺼낸다. 머리 없는 기사도 검을 뽑고 류는 그에게 돌진하여 렐렌레스한 타격으로 그를 밀어낸다. 긴 싸움 끝에 리우는 지치고 기사님은 호수로 돌아갑니다. 류는 그에게 한 번 더 감사하지만 기사님은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자마자 그는 돌아서서 물속에서 마법의 갑옷을 소환하여 작별 선물로 줍니다. 류는 갑옷을 받고 감정이 폭받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머리 없는 기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합니다. 다음날 아침 리우와 아벨은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리우는 오랜 시간 머물렀던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쉽습니다. 곧 그들은 숲에서 멧돼지를 마주치고 아벨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요청합니다. 그는 칼을 뽑고 멧돼지를 향해 돌진한 후 전투 기술을 사용하여 불쌍한 동물을 도넛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류는 놀라서 전투 기술이 무엇인지 묻고 아벨은 무기로 싸우는 사람들이 전투 기술을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밤에 빈 나무 속에서 야영을 하고 다음날 숲속 여행을 다시 시작한다. 그들은 늪지대에서 도마뱀 인간들을 만나고 아벨은 그들이 꽤 강하기 때문에 길을 바꾸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류는 길을 바꿨음에도 도마뱀 인간들이 그들을 쫓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아벨은 싸울 준비를 한다. 류는 적이 너무 많다며 자신도 마법을 써서 싸우겠다고 말한다. 아벨은 류가 지팡이 없이는 싸울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류가 얼음창으로 도마뱀 인간 4명을 순식간에 제압하자 아벨은 충격을 받는다. 싸움이 끝난 후 아벨은 류에게 방금 쓴 주문에 대해 묻는다. 류는 그것이 그냥 평범한 얼음창일 뿐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아벨은 그의 바람 마법사 친구들이 마법을 사용할 때 한 번에 하나의 공격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에 4개의 얼음창을 소환했습니다. 류는 이것이 바람 마법의 문제일 것이라고 말하며 물 마법에서는 꽤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아벨은 그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전에 류는 얼음을 사용해 2개의 잔을 만들고 그 안에 물을 소환합니다. 아벨은 이번에 다른 주문을 사용한 것을 알아차리고 류는 지난번에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그 후 아벨은 류에게 동전을 주고 류는 신나서 이것이 자신이 처음으로 보는 돈이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류가 가난하다고 항상 생각했지만 이렇게 가난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어리둥절합니다. 그는 이어서 류에게 중앙평원에는 3개의 주요 국가가 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나이틀리 왕국, 두부이 제국, 그리고 한들로 연방입니다. 류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두부이 제국을 깎아내리기 시작하고 멍청한 이름에 대해 계속 험담을 하는 동안 그들은 넓은 공터에 도착한다. 갑자기 그들 근처의 바위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아벨은 재빨리 그것을 반으로 베어버린다. 류도 돌들이 빠르게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물 방패를 세우고 아벨은 자신들이 바위 골렘들의 둥지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류는 골렘이 더 인간형일 거라 생각했냐고 묻지만 아벨은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처리하기로 한다. 그는 가장 가까운 골렘에게 돌진해 구멍을 뚫지만 골렘은 재빨리 상처를 봉합하고 공격을 시작한다. 아벨은 골렘에게는 공격이 효과가 없을 거라며 후퇴하지만 그때 류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는 공중에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만들어 골렘들 위에 떨어뜨려 눌러버린다. 아벨은 그런 마법은 본 적이 없다며 놀라워하지만 류는 그것을 몇 번 더 사용해 나머지 골렘들을 물리친다. 그 후에 그들은 큰 마법석을 가진 특별한 바위 골렘을 발견하고 아벨은 그것이 꽤 비싸게 팔릴 거라고 말한다. 류는 다른 골렘들한테서도 마법석을 얻고 싶어 하지만 그 골렘들이 얼음 밑에 묻혀 있어서 귀찮거나 멍청해서 그냥 얼음을 다 녹이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걸 가지고 여정을 계속하다가 곧 거대한 악어아마 혼종을 마주친다. 아벨은 그것이 베이모스라고 하며 자신도 본 적 없는 매우 희귀하고 강력한 몬스터라고 말한다. 류가 사냥할까 묻자 아벨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대답한다. 바로 그때 와이번 몇 마리도 그곳에 나타나고 류는 이제 몬스터들 간의 싸움을 볼 수 있다며 신이 난다. 곧 와이번들이 마법으로 바위를 베이모스에게 쏘기 시작하지만 베이모스는 포효하며 그들의 마법을 무효화시키고 와이번들을 땅에 떨어뜨린다. 류가 아벨에게 거대한 몬스터가 아마 마법 무효화 스킬을 쓴 것 같다고 말한다. 나중에 저녁을 먹으면서 아벨은 류에게 마법 해제 기술에 대해 더 묻는다. 그는 던전 안에 그런 함정이 있다는 얘기만 들어봤기 때문이다. 루어는 던전 이야기에 신이 나고 아벨은 그들이 향하는 루네시에 던전이 있다고 말해준다. 리오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냐며 화를 내고 다른 비밀도 숨기고 있는지 묻는다. 아벨은 적어도 드워프와 엘프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묻지만 료는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한다. 며칠 후 그들은 산맥에 도착하고 료는 산을 넘으면 인간 거주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아벨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 묻고 료는 자신이 만난 용이 이 세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줬다는 사실을 말할까 고민한다. 결국 그는 그것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지식이라며 비밀로 하기로 한다. 그 직후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두 사람은 싸울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리핀이라는 강력한 괴물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접근하자 리오와 아벨은 모두 놀라게 된다. 아벨은 공황 발작을 일으키지만 리오는 빠르게 고기를 공중으로 던져 상황을 해결한다. 아벨은 그의 행동을 따라하고 그리핀은 두 조각을 입에 물고 날아간다. 소년들은 그리핀이 사라진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그렇게 강한 존재와 싸웠다면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동의한다. 여정을 계속하면서 아벨은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이 비에모스나 그리핀을 만난 적이 없으며 높은 산들이 그들이 인간 거주지에 도달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은 리오에게 비에모스와 싸운 와이번들이 북쪽에서 왔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고 이는 그들의 둥지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곧 괴물을 먹고 있는 와이번들을 발견하면서 리오의 말이 맞았음을 알게 된다. 리오는 싸우고 싶어 하지만 아벨은 와이번처럼 강한 괴물과 맞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명의 숙련된 모험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라ион은 앞으로 싸움을 피할 수 없을 거라 말하며 와이번을 땅에 고정시키는 게 더 나을지 묻는다. 아벨은 근접전에서 한 마리는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며 료는 즉시 나서서 긴 가짜 주문을 외워 4개의 고드름을 소환해 와이번의 날개를 찌른다. 아벨은 이 기회를 이용해 그들의 머리를 날려버린다. 하지만 그때 2마리의 와이번이 더 도착한다.
라요는 이번에는 주문을 외우지 않고 고드름으로 그들을 고정시키고 아벨은 의심을 품는다. 어쨌든 그들은 와이번을 물리치고 마법석을 수집한 뒤 북쪽으로 여정을 계속한다. 곧 산맥을 넘고 푸른 언덕에 도착한다. 아벨은 와이번과 싸웠을 뿐만 아니라 제국에 도착하면 큰 돈이 될 만한 마법석을 얻은 것에 놀란다. 라요는 그들이 어느 나라로 가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는 두부히 제국을 제외한 누구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아벨은 두부히 제국이 북쪽으로 좀 더 멀리 있다고 말하고 그 말을 듣고 료는 안도하는 듯 보인다. 이것이 아벨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는 료에게 제국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묻는다. 라요는 좀 제국이나 그 사람들과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름이 너무 오글거려서 연관되고 싶지 않다고 답하고 아벨은 그 점이 꽤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료는 멀리 도로를 발견하고 그것이 동서로 뻗어 있는 것을 보자 아벨은 그들이 방금 넘었던 산맥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료가 그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묻자 아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며 그 도로가 그들을 마을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한다. 료는 침대에서 자는 생각에 신이 나고 아벨은 그에게 마을의 음식을 맛보라고 추천한다. 그들은 밤에 마을에 도착하고 여관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아벨은 료에게 모험가 길드에 등록하라고 제안한다. 길드 라이센스가 그의 신분증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길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도시에 들어갈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그는 료에게 마을에 들어갈 때 자신이 은하를 한 닙 냈다고 상기시키고 료는 친구를 위해 쓴 돈을 다 기록할 거냐며 놀리기 시작한다. 아벨은 그런 행동에 로키가 움찔하는 걸 보고도 강의를 계속하며 료에게 모험가 길드에 가입하면 길드가 마법석과 몬스터 재료를 좋은 가격에 사준다고 말한다. 그는 그런 재료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연금술사뿐이라고 설명하고 료는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웨이트리스가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질문할 기회를 잃고 카레라이스 한 접시를 보고는 눈을 믿을 수가 없다. 라요는 이 세계에 카레라이스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쓰는데 아이스가이 애니메이션에서도 주인공이 완벽한 카레를 만들기 위해 온 세상을 다니며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터였다. 카레 맛도 일본에서 먹던 것처럼 맛있고 향수를 불러일으켜 료는 금세 접시를 비우고 더 주문한다. 다음 날 료는 카레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계속 떠들며 아벨이 자신에게 숨겨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장난스럽게 그가 숨기고 있는 모든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말하고 아벨은 그 말에 당황하지만 료는 단지 마을의 디저트 가게에 대해 말해주길 원했을 뿐이다. 아벨은 긴장하며 자신은 단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리를 뜨고 료는 그의 수상한 행동에 혼란스러워한다. 어쨌든 그들은 여정을 계속하고 곧 광활한 밀밭으로 둘러싸인 룬의 마을에 도착한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경비원 님느는 아벨을 알아보고 몇 달 전에 실종 신고가 된 그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아벨은 많은 일이 있었고 료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님느는 료에게 친구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뒤 열심히 악수를 하고 아벨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아벨은 료에게 길드로 바로 가자고 말한다. 그가 있으면 등록할 때 바로 랭크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신입 모험가는 등록 시 프랭크를 받지만 B랭크 이상 모험가가 추천해주면 바로 D랭크로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곧 길드에 도착하고 모두가 다시 아벨을 보게 되어 기쁘게 놀란다. 그들은 마치 유명인사처럼 그를 둘러싸고 료는 아벨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행복해한다. 그는 잠시 이 재회를 즐기게 하고 잠시 밖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로 한다. 산책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엘프를 만난다. 료는 뾰족한 귀와 예쁜 얼굴에 매료되지만 엘프 소녀도 그의 복장 때문에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 그녀는 그것이 요정왕의 코트임을 알아차리고 그가 그런 선물을 준 걸 보면 료를 매우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리오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데 엘프 소녀는 오늘 급히 가야 한다며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한다. 아벨이 그를 찾아 밖에 나오자 료는 어리둥절한 채로 서 있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말한다. 그는 리오를 자신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라고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모두가 아벨을 구해줘서 리오에게 감사하고 리오는 자신이 받는 관심이 점점 좋아진다. 그 후 아벨은 리오를 안내 데스크로 데려가 접수 담당자에게 자신의 추천으로
드랭크 모험가로 등록해달라고 부탁한다. 접수 담당자는 아벨 일행 중 누구도 추천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리오는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답한다. 접수 담당자는 리오가 랭크업을 위해선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아벨은 길드 마스터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한다. 접수 담당자는 그와 아벨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 곧 아벨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극적인 길드 마스터 휴가 달려온다. 아벨은 그를 리오에게 소개하며 랭크업 시험을 보게 하고 싶다고 말한다. 휴는 그를 위해 실력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아벨은 리오가 자신보다 강하다고 말하는데 길드 마스터는 그 말을 믿기 힘들어 한다.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아벨은 휴에게 와이번에게서 모은 모든 마법석을 보여주고 그는 정신을 잃을 뻔한다. 그는 그들이 가진 마법석의 양이 한 나라를 파괴할 수 있는 와이번을 충분히 사냥했다는 뜻이라고 말하고 아벨은 말레픽 산맥 남쪽에서 와이번을 사냥했기 때문에 괴물 공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라요는 그 산 이름이 뭔가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휴는 말레픽 산맥을 무사히 건넌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 산맥은 너무 위험해서 가장 높은 등급의 모험가들도 아주 특별한 이유 없이는 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료와 휴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 업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하며 즉시 료의 등급을 시험 없이 올려주기로 동의한다. 바로 그때 아벨의 일행이 방으로 뛰어들어와 그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해 매우 감격한다. 길드마스터는 료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등록하는 동안 친구들과 만날 시간을 주기로 결정한다. 료가 따라가지만 아벨은 끝나고 나서 접수 데스크에서 기다리라고 부탁하며 특별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 후 휴는 아벨의 파티인 크림슨 소드가 가장 강력하고 인기 있는 파티 중 하나라고 말하며 료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한다. 라요는 그 사실에 크게 놀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처음부터 드랭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이에 휴는 아벨이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알고 있지만 혼자서 와이번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한다. 그 때문에 료가 와이번과 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으며 그것이 그가 디랭크가 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때 접수 담당자인 니나가 료를 정식 모험가로 등록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들고 사무실로 오고 휴는 처리할 서류가 너무 많아 그녀에게 맡긴다. 접수 담당자 니나는 자신을 소개한 뒤 기본적인 면접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료에게 길드에 등록한 후 300일 동안은 길드 숙소에 머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숙소를 찾아야 한다고 알려준다. 다음으로 길드가 그와 같은 신인 모험가를 위해 제공하는 던전 탐험 강좌에 대해 설명하고 료는 즉시 그 강좌에 등록하고 싶다고 답한다. 니나는 그에게 이틀 후 아침 9시에 회의실로 오라고 말하고 료는 여기에도 시계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 후 니나는 실제 등록 절차로 넘어가 료에게 앞에 있는 수정 장치에 손을 올리라고 한다. 그가 손을 수정에 올리자 생체 정보를 스캔하고 위에 놓인 금속판에 데이터를 업로드해 그의 길드 카드로 만든다. 니나는 료가 공식적으로 길드에 등록된 것을 축하하며 그들은 사무실을 나선다. 곧이어 아벨은 료에게 마을을 안내하며 여기까지 호의해준 대가로 옷과 지팡이를 사주고 싶다고 말한다. 리오는 옷을 받게 되어 기뻐하지만 지팡이에 대해 궁금해한다. 아벨은 모든 마법사에게 지팡이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료는 도구 없이도 마법을 잘 쓸 수 있다고 답한다. 그는 근접 전투 시에는 검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팡이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덧붙인다. 아벨은 이 말을 듣고 놀라며 리오가 그가 가진 작은 칼이 사실 그의 검이라고 말했을 때 더욱 놀라게 된다. 어쨌든 리오는 그가 옷이나 지팡이보다 더 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며 그것은 이 세계의 기본에 대한 정보라고 한다. 그 후 곧 그는 이 세계의 시간, 날짜, 주, 월이 지구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물건을 측정하는 데 미터법을 사용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 이제 그는 지구에서 누군가가 오래전에 이 세계에 와서 모든 것을 바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에는 익숙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바로 그때 아벨이 가게에서 리오가 구매한 물건의 값을 지불하고 돌아오며 오늘의 주요 이벤트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한다. 그는 리오를 큰 여관으로 데려가고 그곳에는 그의 길드 친구들이 모두 모여 그의 안전한 귀환을 축하하고 있다. 그들은 밤새 파티를 즐기고 다음날 아침 니나는 리오를 구출해 그가 머물 곳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녀는 2명의 초보 모험가가
이미 머물고 있는 방으로 그를 데려가고, 갈색 머리의 남자는 닐스라고 소개하며 금발의 남자는 이토라고 소개한다. 그들은 그를 방으로 환영하고, 니나가 떠나자 닐스는 그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이토는 그에게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여자들을 꿈꾸지 말라고 말하고, 그 후 료와 길드 숙소 생활에 대해 가벼운 대화를 나눈다. 갑자기 니나가 또 다른 새로 등록한 모험가와 함께 방으로 돌아오고, 그 모험가는 긴장하며 자신을 아몬이라고 소개한다. 네 소녀는 곧 서로 친해지기 시작한다. 며칠 후 료와 아몬은 초보자용 던전 탐험 속성 과정을 마치고, 강사는 오후에 던전 1층에 들어갈 것이라고 알려준다. 아몬은 던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눈에 띄게 긴장하지만, 료는 지금부터 흥분하면 던전에 도착했을 때 피곤할 테니 진정하라고 말한다. 강사는 질문이 있는지 묻고, 료는 전에 클리어한 층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한다. 강사는 그 질문에 감탄하는데, 그런 걸 아는 건 경험 많은 모험가들 뿐이기 때문이다. 그는 남쪽에 체크포인트 간 즉시 이동 기능이 있는 던전이 몇 군데 있지만 룬의 던전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말한다. 그 후 강사는 모든 학생들을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던전으로 안내한다. 그는 이 도시가 사실 던전을 중심으로 세워졌으며 몇 년마다 던전 내 몬스터 개체수가 갑자기 증가하고 때로는 몬스터가 지상까지 올라온다고 설명한다. 던전 주변의 성벽이 민간인을 몬스터로부터 보호하지만 지금은 대규모 몬스터 출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신입생들에게 안심시킨다. 곧 그들은 몬스터가 없는 안전구역인 던전 1층에 도착한다. 강사는 모두에게 1층을 자유롭게 탐험해도 되지만 입구 근처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한다. 료와 아몬은 팀을 이루고 곧 료가 몬스터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한다. 그는 아몬에게 자신이 몬스터를 붙잡는 동안 공격하라고 말하고, 소녀는 긴장하며 칼을 뽑는다. 잠시 후 몬스터 개미가 나타나고 료는 자신이 읽은 책에서 병정 개미임을 즉시 알아본다. 그는 아몬에게 얼음창으로 괴물을 멈추는 동안 괴물의 목을 가격하라고 말한다. 리오는 괴물을 완전히 땅에 눕히고 아몬은 쉽게 목을 베어 첫 번째 처치를 성공시킨다. 그는 이 사실에 매우 기뻐하고 리오는 첫 번째 성공적인 괴물 사냥의 기념으로 개미의 마법석을 뽑아낸다. 나중에 그들은 첫 번째 던전 여행을 축하하고 싶어는 하는 룸메이트들과 저녁을 먹고 그들이 병사 개미를 처치한 것에 대해 매우 감명을 받는다. 아몬은 자신이 마무리 타격만 했고 리오가 개미를 눕히는 대부분의 일을 했다고 말한다. 그는 다음날 다시 던전에 가고 싶지만 혼자 가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한다. 리오는 자신도 던전을 좀 더 탐험하고 싶기 때문에 함께 가겠다고 제안하며 강사가 1층에는 괴물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괴물을 찾는 것이 걱정된다고 덧붙인다. 이토는 최근에 병사개미가 2층과 1층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추가하고 소년들은 그 이유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 바로 그때 아벨이 도착해서 병정개미들이 땅을 뚫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소년들은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모험가를 가까이서 보고 깜짝 놀란다. 그러나 료는 평소처럼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아벨은 상식을 모르는 그를 잘 돌봐달라고 소년들에게 부탁한다. 닐스가 갑자기 경례하며 일어나 아벨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가 자신의 우상이며 언젠가 그처럼 유명한 모험가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악수를 청하고 아벨은 흔쾌히 응하며 열심히 하되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료가 아벨에게 이렇게 늦게 여기서 뭐 하냐고 묻자 그는 최근 임무에서 막 돌아왔다고 대답한다. 그때 그의 파티가 도착하고 여자아이들은 그가 길드마스터에게 보고하러 가지 않고 여기에 온 것에 화를 낸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초보자들을 안내하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하찮은 리는 샥의 잃어버린 아들 워렌에게 그를 데려가라고 한다. 큰 남자가 아벨을 업고 아기가 우는 듯 소리를 지르자 리는 질투 어린 눈으로 료를 노려본다. 그는 조금 긴장해서 그녀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묻지만 사제 리이아가 정신 차리라고 하며 방해한 것에 대해 료에게 사과한다. 그들이 떠나자 에도와 닐스는 그들을 팬보이처럼 쫓아가지만 료는 그 멍청한 무리에서 뭘 대단하게 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한편 리히아는 린에게 료를 빤히 쳐다보는 건 좋지 않다고 말하지만 린은 아벨이 계속 마법 실력을 뽐내서 궁금했을 뿐이라고 답한다. 리히아도 궁금하다고 인정하지만 아벨은 곧 료의 진짜 실력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한다. 다음날 료와 아몬은 다시 던전에 가고
이번에는 몬스터 개들과 맞서 싸운다. 료가 고드름창으로 개들을 제압하는 동안 아몬도 괜찮은 검술 실력을 보여 몇 마리를 쓰러뜨린다. 그 후 휴식을 취하며 료는 아몬의 검술 스타일이 아벨을 닮았다고 말하고, 아몬은 자신의 스승은 수도의 큰 학교에서 검술을 배운 키로라는 노인이었다고 설명한다. 리오는 아벨도 같은 학교에서 배웠을 거라 추측하며 아몬도 꽤 강해질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아몬은 그가 단지 마법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술 지식에 감탄하고, 료는 멘토와 함께 연습했지만 자신만의 검술 스타일을 개발했다고 말한다. 그는 아몬의 스타일이 매우 힘들어 보이지만 동시에 매우 안전하다고 언급하며 체력만 키우면 된다고 말한다. 그는 아몬에게 아벨도 여행 중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자세 연습을 했다고 말하며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 아몬은 그 말을 듣고 동기부여를 받아 강해지기 위해 열심히 하기로 결심하고, 료는 그의 반응에 기뻐한다. 다음날, 료는 도서관을 방문하는데 그의 예상보다 훨씬 크다. 그게 그녀가 한 말이다. 어쨌든 그는 사서에게 연금술 코너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녀는 초보자용 책이 있는 곳을 보여준다. 하지만 선택지가 너무 많아 료가 압도당하자 그는 밖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한다. 갑자기 도시가 완전 일식으로 어두워지고 료는 눈보호 없이 그것을 바라본다. 마치 지금은 시력을 잃은 내 삼촌처럼 단 1초 후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고 갑자기 뒤에서 공격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그는 반응이 빠르게 얼음벽으로 강력한 화염 폭발을 막아낸다. 누가 자신을 공격했는지 궁금해하며 티에이파에서 막 나온 듯한 멋진 악마 엄마가 다가오는 것을 본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에 인간이 있는 것을 꽤 재미있어하며 그를 물리치며 즐기기로 결심한다. 리오는 지금 악마와 마주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녀가 이 세상에서 본 가장 강력한 존재임을 확신한다. 그는 도망가고 싶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이상한 공간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싸우기로 결심한다. 악마 저마 엄마가 공격하기 직전에 즉시 수십 개의 얼음 방패를 소환해 그녀의 거대한 화염 폭풍을 막아낸다. 그녀는 갑자기 공격 방식을 바꿔 보이지 않는 바람의 탄환을 쏘아 료의 방패를 뚫지만 그의 갑옷에 막힌다. 악마는 인간의 갑옷이 자신의 공격을 막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세히 보니 료가 요전광의 로브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그런 장비와 힘을 가진 인상적인 마법사임을 깨닫고 마법 대신 검으로 그를 베기로 결심한다. 료도 얼음검을 뽑아 그녀의 공격을 막아낸다. 그는 방어 자세를 유지하며 악마 여자가 계속 그를 밀어내지만 그녀가 훨씬 빠르고 그는 가까스로 얼굴을 향한 치명타를 피한다. 그는 수백 개의 고드름창을 쏘아 반격하려 하지만 악마는 모두 재빠르게 피하고 해가 가려지는 일식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시간을 낭비한다. 한편 료는 그녀가 바람 마법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음을 깨닫고 그녀가 마무리 일격을 가하기 위해 뛰어드는 것을 본다. 라ион은 악마가 빠르긴 해도 그녀의 공격은 자신을 가르친 무두장 기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어렵지 않게 막아낸다. 반면에 악마는 감탄하며 그가 요정광의 로브와 검을 가진 게 대체 누구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를 공격하기 위해 화염구를 만들지만 료는 즉시 고드름창으로 그것을 무력화한다. 이것에 악마는 화가 나서 싸움이 길어지면 자신에게 위험해질 수 있으니 빨리 그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무자비하게 공격하지만 료는 자신감 있게 그녀의 공격을 방어한다. 그는 방역할 기회를 찾았고 그로 인해 악마는 균형을 잃는다. 예언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고드름창을 연속으로 발사한다. 악마는 자신을 둘러싼 불의 벽을 만들어 모든 공격을 무력화하지만 공격 강도가 높아지자 바위벽을 세워 자신을 보호한다. 료도 공격 방식을 바꿔 고압 수류를 사용해 벽을 베고 악마에게 상처를 입힌다. 그녀는 그의 공격이 그에게 상처를 입히자 충격을 받지만 다행히도 리오는 연기 때문에 무작정 공격하고 있었다. 그는 치명타를 노리기로 결심하지만 그녀는 그의 공격을 막기 위해 곧바로 그에게 뛰어든다. 공중에서 충돌하는 순간 리오는 악마 여성의 상처가 빠르게 치유되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것에 정신이 팔리는 순간 그녀는 그의 몸을 건물로 내던진다. 그녀가 그를 끝내기 위한 강력한 공격을 하려는 찰나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그것에 놀란다. 하지만 물방울이 그녀의 얼굴에 닿아 끓는 온도보다 더 뜨거워서
그녀는 고통에 비명을 지른다. 그녀는 끓는 비가 끝날 때까지 즉시 바위공으로 자신을 감싼다. 그 사이에 료가 내려온다. 료가 내려온다. 갑자기 마녀가 강력한 불꽃 마법을 발동해 주변을 모두 날려버린다. 그녀는 위협적으로 료에게 다가가지만 그때쯤 일식이 거의 끝나가고 그녀의 검은 햇빛에 닿자 산산조각 난다. 마녀는 이번에는 싸움을 끝낼 수 없다고 말하고 료는 벌써 꺼지라고 한다. 그가 무례하게 구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런로르라고 소개하며 료의 이름을 묻는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말하지만 악마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런오르는 료가 악마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싸움을 즐기기보다는 그를 죽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앞으로 다시 싸울 것이라 말하며 그 전에 료가 다른 악마를 만날 수도 있다고 전한다. 그녀는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죽지 말라고 말하며 다음번에는 훨씬 더 강해져서 직접 끝내겠다고 한다. 료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만 그때 일식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방금 일어난 전투의 흔적이 사라진다. 리오는 지금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책을 몇 권 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좀 쉬기로 한다. 먼저 그는 은행에 가서 와이번 마법석을 팔아서 얻은 돈을 인출한 후 기숙사 방에 들러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다. 그는 친구들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기숙사를 떠나려 할 때 다른 모험가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을 발견한다. 밀스와 이토는 그들이 다쳤을 때 기습한 초아들하고 비난하지만 괴롭히는 무리의 리더인 데는 그들에게 던전에서 괴물에게 기습당해 죽을 때 같은 말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갑자기 그의 부하들이 리오에게 뒤에서 공격당해 기절하고 리오는 덴에게 그가 전적으로 맞다고 말하지만 가끔은 자신의 조언도 들어야 한다고 한다. 그는 친구들이 쓰러졌으니 이제 도망칠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보고 덴은 즉시 그에게 주먹을 날리기 위해 돌진한다. 리오는 그냥 옆으로 비켜서서 칼자루로 그의 배를 한 대 때려 아침 식사를 토하게 만든다. 그는 그 다음 친구들을 치료하며 다음번에는 어떤 녀석도 방심하지 못하게 더 많은 체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전에 모두가 회복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한다. 그들은 공중 목욕탕에 가서 이토 신부가 료의 바람탄 상처를 치료해준다. 모두가 이렇게 강한 료를 다치게 한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해하지만 료는 지금은 악마 이야기를 하지 않고 휴식이 우선이라고 결정한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영상은 끝난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